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오마이뉴스와 서울혁신센터가 공동 기획으로 준비한 온라인 포럼 2021 사회혁신 포럼 다시 서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민이 만드는 일상 회복.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포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환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1시간 반 정도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보시면서 의견들 또 질문들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이 좋은 컨텐츠 주위에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단체 대화방이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이 방송 함께 보실 수 있게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 강연자 분들과 패널 분들 소개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 이 강연을 준비해 주신 안병옥 호수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밖에 없지만 박수로 맞아드리죠. 네. 네, 환경부 차관도 지내셨고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저희 패널 분들 최서연 비건 카페 달량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수환 여우의 숲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정식 세상에 없는 세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안 계시지만 저희가 이 온라인으로 연결해 놓은 분이 계십니다. 유정희 서울시 의원님, 지금 아마 지금 대기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순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아니면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서 달아주시면 제가 보고 있다가 대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댓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 이 주제로 우리 안병옥 교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패널들의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준비되셨나요? 네. 저희가 말씀하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시고 또 들으실 때는 마스크를 다시 쓰는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 교수님의 발제 강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안병옥입니다. 오늘 기후위기 친환경의 삶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주소를 가지고 있죠. 주소를 쓸 때 우리가 지구라는 용어는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를 왜 우리 주소에서 빼놓고 적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구의 모습은 1972년 12월 7일 날 아폴로 17호가 지구로부터 4만 5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이전에도 이 지구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사진은 정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초로 미 항공우주국이 이 사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지구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상상만 했을 뿐인데 이 사진을 통해서, 이 사진의 제목은 푸른 구슬입니다.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모습과 색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처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1972년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우리 전 세계적으로도 환경운동이 가장
강력하게 시작이 됐던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의 출발점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엄청나게 파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인류세라는 것은 인간의 지질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공룡의 시대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화산 폭발이라든가 지질학적인 사건을 통해서 지질 연대기를 구분해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지질 연대기를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조차도 지금은 신생대 제4기의 홀로세가 아니라 이제는 인류세로 이미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 지구를 어느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시대적으로 보면은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지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의 절반 정도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0여 년 지나고 나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가 하나가 됐습니다. 지구는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지구를 더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어딘가로부터 빌려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 1970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에는 그러면은 몇 개의 지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은 1.7개 정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것은 0.7개의 지구인데 우리가 이 지구를 빌려올 수 있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뭐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살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세대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세대들로부터 빌려온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동의를 얻고 빌려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대들이 우리 지금 현 세대가 이 지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허용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지구는 몇 개인가? 그것을 이제 각 국가가 사용하고 있는 지구의 숫자로 비교를 해보면은 평균적으로는 1.7이지만 국가별로는 굉장히 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지구를 5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인들처럼 산다고 하면은 지구가 5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8개가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구가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훨씬 더 초과해서 지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연구자들은 이 기후 위기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뭐 충분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코로나19와 기후 위기는 서로 뿌리가 같은 면도 있고 또 그 현상적인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다른 점도 있죠.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어떤 것을 교훈으로 삼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인간이 멈추니까 지구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하찮다고 생각했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경제와 사회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고 또 우리가 배웠던 것은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노출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안전지대는 없다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물론 그 신체적으로 혹은 연령적으로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제 그 피해를 받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깐이긴 했지만 2020년 작년 같은 경우는 세계 곳곳에서 야생동물들이 이 도시로 내려와서 거의 춤을 추다시피 할 정도로 이 자연 생태계가 살아나고 또 공기가 맑아지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지만 자연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더 덕을 입었던 이제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그러한 현상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이제는 볼 수가 없는데요. 탄소 배출량도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또 자연 생태계의 상황도 작년과는 많이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19로 많은 국가들이 정말 강력한 정책 의사결정을 하고 또 많은 조치들을 했었죠.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 제한이라든가 봉쇄 조치를 내리기도 했었는데 과거 같으면은 그러한 강력한 조치를 이 어떤 정부도 쉽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 앞에서 정부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정말 이 무서운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기후위기와 비교를 하면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지금 지구 공동체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그 링 바깥에는 완전히 체급이 다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누군가는 바로 기후위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우리가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음 달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를 일상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돌아가겠다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시작이 있었고 또 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기후 위기는 일상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이것을 언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기약할 수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비슷한 점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재난은 불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가 들고 있는 우산의 크기가 과연 같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코로나19에 가장 먼저 희생이 되고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백신 불평등에서 보듯이 가난한 국가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출발선이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위기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일시적으로는 가장 먼저 가난하고 가장 힘이 없는 그러한 계층을 공격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기후위기는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후위기는 국적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나 호주처럼 아주 잘 사는 그런 국가들에서부터 인도네시아나 또 뭐 칠레 같은 또 부유하지 못한 그런 개발도상국들에 이르기까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우리 기후 기상을 관측한 일에 가장 긴 장마를 경험했다고 했었죠. 42일 동안
장마가 지속되면서 서울에 한강이 범람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다른 위기와는 다른 문제다.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를 좀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보면은 기후변화는 임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 임계점이라는 것은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 내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는데 그 변화가 다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기후가 천천히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임계점을 지나게 되면은 기후가 급격하게 붕괴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9개 정도의 이제 사례가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기후 변화가 조금 더 가속화되면은 이제는 그 지구가 산 정상에서 아래쪽으로 매우 빠르게 굴러 내려가듯이 이 기후 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그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후 변화와 연관이 돼 있고 또 우리 인간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지금 1970년 이래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동식물들 중에서 특히 포유류와 조류, 어류, 양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68%나 종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그러한 종들이 이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은 우리 인간은 과연 무사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최근 들어와서 과학자들이 예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연구를 통해서 밝혀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지구의 건강과 우리들의 건강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구가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라는 그런 명제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뭐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농작물의 아연 성분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농작물을 먹는 우리들이 아연 결핍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아연 결핍은 뭐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연이 결핍되면 외소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가뭄이 지속되면은 심장병 질환들의 입원율이 높아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또 도로 주변에 살면은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심혈관계 질환이 나빠진다 하는 것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지만 치매 환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고 또 벌들이 줄어들면 벌의 숫자가 줄어들면 비타민 A가 부족해진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동양 사상 속에서는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서양에서는 그것을 두 개를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개념을 행성 건강이라고 표현을 하고 많은 과학자들이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사고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교를 한다고 하면 에고와 에코의 차이인데요. 에고라는 것 속에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많은 생명체들의 그 피라미드 속에서 인간이 가장 정점에 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고적인 시각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다른 생명들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와는 달리
이코라는 그 생태라는 그 말이 표현하는 것은 많은 생명들과 우리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고 서로 의존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보통 산과 바다, 들판, 또 새와 물고기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연에 살고 있는 각자의 그 특성들과 그 특성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관계망 속에서, 그물망 속에서 인간이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금 그 위기의 지구 앞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푸른 구슬이라는 그 지구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기 전에는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고 또 지구와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저도 제 얼굴을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죠. 거울이 없었다면. 우리는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인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우리의 감각 능력과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부족한 것이죠.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진에서 보시듯이 나의 모습,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인류세라고 불러야 한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영향등식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크게 인구, 그 다음에 부, 우리가 이제 보통 경제성장의 지표로서 GDP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GDP가 되겠습니다. 또 기술 발전의 수준, 이 세 가지를 듭니다. 그런데 이 인구도 그렇고 GDP로 대표되는 경제성장도 그렇고 기술도 그렇고 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던 것이 아닙니다. 성장은 해왔지만 1900년대 이전까지는 그 성장의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대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인구와 경제 성장의 결과, 그 다음에 기술 발전 속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 곱하기 3 아니면 3승 정도의 속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구에 가하는 인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결국은 인구 성장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GDP 증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GDP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의 어떤 방향을 바꾸거나 이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예전에 산하 제한 같은 걸 하긴 했지만 이 인구 성장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구 성장을 막기 위해서 혹자는 뭐 전쟁을 허용해야 된다고까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러한 방식을 허용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인구 성장 억제는 우리의 옵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그 방향을 바꾼다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탈성장론도 있고 뭐 정상상태 경제론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성장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입장도 있지만 성장을 하더라도 그 성장의 내용이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질적인 성장으로 가야 되고 그 속에는 우리가 대안경제라고 부르는 것들, 예를 들어서 재생에너지라든가 도시농업이라든가 또 우리 식생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육식 위주의 축산업
중심에서 농업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거나 이런 대안적인 어떤 경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과 이 기술을 그대로 두고는, 혹은 기술에 너무 의존적이어서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입장이 우리가 지금 지구에 가하는 영향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환경 보호만 또 강조해서는 에코파시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에코파시즘이라는 것은 환경 위기, 기후 위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우리가 희생해도 된다 하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인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없이 사람들이 모두 다 환경을 중시하고 또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민주주의가 훼손되면은 환경 파괴가 더 늘어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가졌던 경험입니다. 또 사회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보호가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 평등의 문제라든가 또 민주주의의 문제, 또 경제적인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식의 장애물, 그다음에 욕망의 장애물, 제도적 장애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인식의 장애물은 우리가 보통 하는 생각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기후 변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와 우리 가족에게 밥을 먹일 수 없다면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빈곤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빈곤을 줄이고 또 불평등을 줄여야 된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나 혼자 노력한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 전체가 문제인데 나만 노력하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또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나처럼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에 기대는 것이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어차피 이생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폭삭 망하면 오히려 잘 된 것이다. 이 정말 살아가기 힘든데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니냐, 이런 냉소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함께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술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기술은 욕망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서로 경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서 기술이 발전했지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가? 그것은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보다 우리 욕망의 크기가 더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뭐 자동차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보면은 과거보다 훨씬 더 에너지 효율도 높아졌지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더 많은 냉장고, 더 많은 자동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더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욕망을 조절하지 않고는, 욕망이라는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장애물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친환경적인 삶 그러면은 개인의 실천을 이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은 너무나 또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생각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제도라든가 또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을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수단이 매우 불편하게 돼 있고 비싼 그러한 곳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차를 버리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또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변에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이 없다거나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실천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 주변의 제도와 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것들을 함께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환경적인 삶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기후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좀 귀찮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참고 해야 되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의사가 권고하는 그런 행동들 그게 뭐냐면은 자동차를 가급적 많이 타지 않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의사의 권고가 우리 지구를 살리고 지구의 건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통용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강요된 의무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쪽으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그 함께 하려면은 우리가 서로 정보를 충분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가장 지구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인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지구에 더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2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비행기 여행을 하지 않는 것,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이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면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그 다음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든가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함께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기준을 바꿔야 된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인 기준만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갔을 때 메뉴를 고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과거에는 늘 제일 값싼 메뉴가 무엇인가만 찾아서 그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가장 값싼 석탄과 또 원자력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값싼 것만이 아니라 조금 더 비싸더라도 내 몸에 더 좋은 그런 메뉴를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가격에서 가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2개 에코를 하나로 묶기인데 이콜로지라는 말과 이코노미라는 말이 앞에 이코라는 말로 공통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와 환경이라는 것은 원래는 서로 충돌하거나 분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인 것입니다. 이코라는 말은 오이코스라는 그리스어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하나로 묶는 것, 특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가고 석탄 발전을 없애게 되면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에너지를 수입하는 액수가 152조 원입니다.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서 우리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쓸 수 있는 에너지 자립을 하게 된다면은 152조를 상당 부분 전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에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과 경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하나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쌀 한 톨의 무게는 우리가 이제 그 수학적으로 보면은 혹은 우리 몸무게를 달듯이 쌀 한 톨의 무게를 저울로 재보면은 0.016 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쌀 한 톨의 무게가 0.016 g인가 하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요. 가수 홍승관 씨는 쌀 한 톨의 무게라는 그 노래 속에서 쌀 한 톨의 무게는 우주의 무게이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왜 우주의 무게인가 하면 그 쌀 한 톨이 자라는 과정에서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 모든 것들 또 농민들의 피와 땀이 서려 있기 때문에 0.016g이 아니라 우주만큼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은 진정한 가치와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말씀 약간 좀 길어졌습니다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에 대해서 쭉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를 좀 비교해보면서 같은 점, 다른 점 이런 것도 지켜봤고 쌀 한 톤의 무게 오늘 잘 알았네요.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공감의 얘기를 할 때 쌀 한 톤의 무게를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로 친환경의 삶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이어서 저희가 패널들의 말씀을 좀 듣고 더 토론을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저희가 이 유정희 의원님 먼저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온라인으로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말씀 먼저 듣고 여기 계신 우리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정희 의원님 들리세요? 제 말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들리시죠? 예, 네.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 지금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 주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고개를 끄려주시네요. 네. 예.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친환경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악구 출신이고요. 도림천 똑순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유정희 서울시원입니다. 유엔 산하 각국 전문가 조직이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5도씨 온난화 도달 시점이 애초에는 2052년경으로 예측이 되었었는데 현재 2021년 추세로 볼 때는 2040년으로 10년이나 더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고 대응에 대해서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 안병옥 박사님의 기조 발제를 잘 들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다거나 이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시민 유정희가 아니라 서울시 의원으로서의 유정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아름다운 불편이라고 하죠. 친환경적인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삶을 실천하다가 굉장히 피곤하면 잠시 쉬었다 하셔도 된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지구를 오염시키는 가장 강력한 점 오염원입니다. 우리 발제
하는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인류의 이동이 멈추고 또 지구가 멈췄을 때 얼마나 지구의 하늘이 맑았으며 파란 하늘이 보였으며 그리고 그 동물들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가가 가까운 곳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구의 가장 강력한 점오염원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가장 강력한 점오염원이기 때문에 뭐 없어져야 할 수는 없는 거죠. 공존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존을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두 가지 삶을 떠올려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스콧 미어링이라고 계시죠. 그 친환경적인 삶을 평생 부인과 함께 실천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100세가 돼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면서 살아갈 의미가 없다 해서 물과 음식을 끊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분도 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굉장히 뭐 유명하죠. 그레타 툰베리, 이제 스웨덴 출신 청소년 기후행동에 나선 활동가라고 해야 될까요? 행동가인데요. 발제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향유해야 할, 우리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지구를 지금 우리가 빚지면서 이렇게 파괴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후 행동이라든가 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청소년, 젊은 세대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보이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을 해야 될지 뭐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의원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시의원은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심의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집행된 예산을 감사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책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구현이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희 의회에서 심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보면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거든요.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집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트병도 라벨도 떼고 뚜껑도 떼고 링도 빼고 뭐 이제 종이류, 비닐류는 깨끗이 다 이렇게 씻거나 말리거나 해서 집에 이렇게 재활용 분류 쓰레기함을 막 비치를 해놓고 버리고 있고요. 배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전에는 빗물 저금통을 썼는데 그게 이제 저걸로 바뀌었어요. 태양광 베란다향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는데 보통 이제 한 3kW 패널을 설치를 하면은 가구당 6,000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이 된다는 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집은 이제 굉장히 햇빛이 잘 들어와서 그런지 한 8,000원 정도가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정에서 또는 내 개인이 실천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동들인데 내년에 2022년부터 지금 이제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4월 7일 날 이제 보궐선거가 있으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었는데 오세훈 시장에 이제 태양광 재검토해라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사업이 완전히 삭감이 됐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빵이에요. 제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니, 뭐, 지난 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이용을 해왔는데,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대략 12만인가요? 12만 정도의 시민들이 실천을 해왔는데, 평가 없이, 또, 검토 없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사업이 없어질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11월 1일부터 의회가 이제 정례회가 열려서 예산 심의가 있는데 제가 이런 부분을 갖고 싸울 예정입니다. 네. 뭐 시의원으로서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뭐 가정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이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은 제 남편은 기후 변화, 기후 행동에 대응해라, 기후 행동을 해라라고 이제 광화문 사거리나 아니면은 그 신림 사거리에서 항상 이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좀 뭐 이렇게 온 가족이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 아름답지만 불편한 친환경적인 삶에 실천할 수 이제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을 해주고 또 많은 시민들이 실천을 해주고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정말 도림천 똑순이 그 별명이 잘 어울리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네. 자, 저희가 이제 패널 분들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먼저 유정희 서울시 의원 말씀을 들어봤고요. 아름답지만 불편한 이 환경을 보호하는 이 삶, 친환경의 삶 실천에 동참 많이 해달라 이런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조례 만들 때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가 아니라 일회용품 금지 조례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강하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최서연 비건 카페 달량 대표님의 말씀도 이어서 한번 들어보죠.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식을 알리는 것을 통해서 기후 이슈와 동물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비건생활연구소의 비건 카페 달량의 대표 최서연입니다. 오늘 이제 자료 준비한 것의 소제목이 실천을 경험하는 장소라고 적어뒀는데 비건 카페 달량을 처음에 저희가 만들 때 그런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발제해 주신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채식을 경험하거나 하고 싶어도 한 끼라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굳이 채식 식당이 없는 곳을 찾아서 강북, 성북구의 북쪽을 찾아 들어가서 한번 오픈해 본 게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비건 음식점이자 카페인데요. 이 곳을 통해서 익숙한 음식들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한 맛을 구현해낼 수 있고 별거 아닌 최서연과 또 저희 스텝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걸 경험하게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왼편에 있는 거는 뭐 외국에서는 되게 유명하지만 뭐 비욘드 에그나 이런 것처럼 저희가 만들어 본 거거든요. 그래서 쌀가루랑 두부 같은 걸 이용해서 비건 오므라이스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우엉갈비라고 그래서 이제 안에 뼈처럼 들어가 있는 걸 우엉대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걸 고기의 질감이 나는 것들로 만들어서 사실 우리가 이거 채식으로 될까 싶은 것들을 한 번씩 시도해서 구석진 가게지만 한 번씩 와서 드실 수 있게끔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어서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대안적인 식문화를 시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는 곳을 시도해 본 거고요. 다음으로는 저희가 비건을 오래 했고 채식 실천을 오래 했지만 사실 플라스틱이나
쓰레기가 아까 발제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생명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채식이나 비거니즘은 이런 쓰레기나 플라스틱까지도 줄여나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희 가게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보자라는 그런 캠페인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거는 텀블러를 집에 안 쓰는 텀블러를 다 모아서 저희 가게에서 그러니까 일회용 용품 대신에 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손님들이 오시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가게 컵을 쓰실 건지, 공유 텀블러를 쓰실 건지, 혹은 따릉이처럼 공유 시스템이 있거든요. 컵을 나눠 쓰는. 그걸 쓰실 건지, 이런 식으로 손님이랑 좀 소통해야 되는 시간이 길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저희 가게 오는 손님들에게 선사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시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카페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냥 쉽게 발생시키는 음식을 만들면서 구매자한테 가기까지 제공하는 쓰레기가 되게 많고, 뭐 소분을 하거나 이럴 때 발생되는 그냥 일회용 팩 같은 거, 비닐팩 같은 것도 사실 많은데, 그런 것들도 줄여나가는 실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 많은 곳들이 하고 있지만,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대신 다회용 컵이랑 대나무 빨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거는 어떤 채식이나 혹은 기후 이슈에 대해서 대안으로서 채식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장소 혹은 아지트를 제공하려고 비건 카페 단량을 했다면, 비건 페스티벌은 약간 고립되어 있지 않고 환경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 나 혼자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과연 어떤 유의미한가?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실천하는 공동체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비건 카페 단량을 오픈하면서 비건 페스티벌도 동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에 뜻이 맞는 친구들끼리 봉사하는 의미로 기획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이 그 당시에 홀로 떨어져 계셨지만 나중에 명절처럼 비건 페스티벌 때 다 모이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그것이 시작이 돼서 저는 한국 내 비건 이슈나 비건 트렌드가 만들어졌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앞으로도 일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무포장으로 제가 장을 본 거예요. 야채나 뭐 이런 거를 본 건데,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대학생 친구들의 플랫폼을 제가 경험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무포장 없이 공동 구매를 해서 우리가 장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하는 성신여대 대학생들의 플랫폼을 제가 한번 경험해 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도 되게 많은데, 그거를 시작하거나 이걸 체험하는데 개개인의 실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허들이 높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허들들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나 인프라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한두 번의 체험이 그냥 체험에서 그치지 않고 그냥 생활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아까도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감하는 만큼 실천할 수 있다. 저도 거기에 너무 동감하고, 10명의 사람이 있으면 공감하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이 다른 공감만큼 실천을 그냥 실천했으면 좋겠고, 그것의 순서나 등급이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래서 채식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많지만 어떤 시작이든 그 시작을 끊고 방향으로 나아가다 보면 같은 곳에서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말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비건 오므라이스 맛있어 보이네요.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천을 경험하는 장소, 이렇게 이 모토를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 모습 잘 봤습니다. 자, 이어서 최수환 여우의 숲 대표님의 말씀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은평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 하고 있다고 초대해 주셔서 지금 마이크가 안 나와서 초대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얘기할까요? 네. 이 자리에 와 보니 앞에서 발제해 주신 교수님 이야기에 홀딱 빠져서요. 제가 준비한 이야기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은평에서 제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저희 동네 이야기 전해드리는 거로 이 시간을 하겠습니다. 네. 2020년이 저한테는 되게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해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이 셋 다 학교를 못 가는 이런 엄청난 졸업식과 입학식을 못한 1학년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고요. 동네에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아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은평 평생학습관에서 질문하는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거든요. 그 주제가 기후위기 시대 다시 시작하는 전환 상상학교, 그래서 전환마을 상상학교를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다 기억하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여러 가지 기후위기 시대에 어떻게 전환하면 좋을까라는 강의를 듣고 마지막 7강에는 워크숍을 했어요. 그 워크숍이 주제가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을 100개쯤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은평구 또 서울시의 시민뿐만 아니라 저기 경북 구미에서도 오시고 충청남도 막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워크숍을 했던 것도 저는 지금 기억해 보면 되게 새로웠던 게 줌으로 워크숍을 했거든요. 줌으로 워크숍이 가능하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결과가 저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전환마을 상상학교라고 치시면 한 2분 몇 초쯤 되는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동영상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거기서 찾은 솔루션이 100가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정말 1번에 장바구니 이용하기부터 또 뭐 목록 필요한 목록 가지고 시장 보기, 거기다 또 배부를 때 시장 보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솔루션 100가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배우기도 있었어요. 심지어 자전거를 타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기, 또 겨울철에 내복 입기, 우리가 실제로 실천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솔루션 100개를 찾아서요. 작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는 이 100가지 솔루션 중에서 맨 마지막에 느리고 불편한 삶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라는 것을 제안해 주신 분이 계신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아까 발제자님 말씀처럼 기술의 발전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경제 성장을 거치면서 되게 편하고 빨라지고 굉장히 많은 거를 얻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는 기후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접해서는 조금 천천히 불편하게 사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정말 내 삶을 전환하는 데 필요하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은평에서는요, 은평구 마을 공동체 센터, 지원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그린 은평 대작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어요. 작년에 100가지 솔루션을 마을 곳곳 16개 동에 있는 활동가들과 함께 찾았거든요.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는 그린 은평 대작전 1탄, 2탄, 3탄, 4탄을 만들었고요. 기후위기 1탄은
그린 실천, 개인 실천 나눔을 매일매일 단톡방에서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나 오늘 텀블러를 썼다. 나 오늘 계단으로 걸었다. 나 오늘 장바구니를 이용했어. 나 오늘 불 끄고 촛불로 30분 동안 지내봤어. 이런 수많은 아주 사소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실천들을 매일매일 올리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2탄은 수세미 키우기로 활동했는데, 이 수세미는 사실 우리 주부들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친환경 수세미라는 이름으로 그 왜 실 있죠. 그 실은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든 합성 섬유 실인데, 그거를 이렇게 빵빵하게 키워서 수세미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사실 그 수세미는 쓸 때마다 하수구로 미세 플라스틱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수세미라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기후위기 대응하면서 수세미를 한번 심어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올해 심어봤어요. 근데 수세미는 열매가 달리기도 하지만 넝쿨이 있기 때문에요. 그린 커튼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담벼락이나 아파트 너무 햇볕이 뜨거운 곳에는 저 수세미를 키워서 그린 커튼을 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뜨거운 한낮에는 10도씨 정도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세미 키우는 방이에요. 처음에 정말 모종 저렇게 초록초록한 아주 힘없어 보이는 모종 하나를 6월달, 5월달부터 심어서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7월달에는 아주 커다란 수세미가 달리고, 네, 아주 많이 수확한 곳도 있고요. 벌써 따서 수세미 청도 담고 수세미를 이웃과 나누고자 많이 가공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도시농부로 텃밭 10평입니다. 10평을 가꾸고 있는데요. 제 밭에도 수세미가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지금 밭에서 수확을 해서 씨를 수확한 다음에 내년에 다시 심는 그 순환하는 농법으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위기 시대 전환마을 실천학교, 작년에 상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나, 또 기후위기가 나에게 어떻게 와 닿아 있나 하는 것들을 공부했다면, 올해는 좀 실천해보자 라는 기획으로 마찬가지로 전환마을 실천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봄학기였고요. 봄학기에는 저희가 작년에 100가지 솔루션 찾아보니까 채식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채식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번의 요리가 들어가요. 좀 예쁘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채식 요리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스태프과 모여서 채식으로 대응하기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저도 처음 진행하는 거라, 저희가 뭐 그 전문 셰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멋진 기자재가 있거나 중계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도 연습을 하고 또 많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준비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저희 참가자분 한 분께서 우리 집 주방에 재료 준비하라는 재료 다 준비하고 나 지금 준비됐어요 라는 메시지를 올려주셨던 거거든요. 심지어 60대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막걸리 잔 옆에다 꺼내놓고 요리하시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차근차근 채식 요리 아주 기후위기 대응도 할 수 있고 맛있는 채식 요리를 소개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한번 해보니 가능하네 라는 피드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학기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10월 2일 날 첫 강의 채식 요리로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 강의가 이번 주 토요일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는 작년에 상상학교와 올해 실천학교를 다 아우르는 공유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지난 1강이 초가을 오이의 감정이라는 주제로 오이로 채식 요리 반찬을 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유튜브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정말 가을의 오이가 어떤 감정으로 지냈고 그 감정이 저희에게, 저희 몸에 와서는 어떻게 녹아들었는가, 또 그 감정이라는 게 뭘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또 혁신센터와 혁신파크와 함께 이제는 정말 에코프렌들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로 웨이스트로 살아보기라는 체험 프로그램이에요. 사실 저는 상상학교도 진행하고 실천학교도 진행하고 기획하면서
좀 더 에코프렌들리한 삶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꼭 다 에코프렌들리한 삶으로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쪽으로는 생각해보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을 하게 됐고, 원래는 여기 혁신파크에 굉장히 좋은 공유동이라는 숙소가 있어서 1박 2일로 한번 체험하면서 내가 한번 살아보자라는 경험을 하는 시간으로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우리 9월 달에 너무 많이 확산되면서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은 우선은 요리를 할 것이다.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또 채식을 하는 그런 요리를 할 것인데 먼저 재료는 중요한 재료, 필요한 재료는 저희가 이렇게 택배 상자로 보냈어요. 이것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제로 웨이스트인데 택배를 보내야 하니 그 수많은 쓰레기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리고 신청을 받았는데 한 이틀 만에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저는 가까운 곳에서 신청할 줄 알았는데 저기 세종시, 인천, 경기도 남양주 막 이렇게 전국에서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은평구에서만 신청이 들어왔으면 직접 제가 들고 배송을 갈 생각이었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저희 내부 멤버들과도 되게 많은 회의를 거쳐서 택배를 보낼 수밖에 없겠다. 대신 근처에 있는 분들은 거점을 이용하거나 우리가 갖다 드리는 거로 하자라고 하고 어떻게 포장할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했어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플라스틱 프리로 시장을 좀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고 그리고 요리도 같이 하고 또 내가 쓸 생활용품 좀 만들어 보자. 그게 첫 번째가 수세미였고 그 수세미도 설거지를 하지만 샤워도 할 수 있다. 우리 샤워볼 굉장히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는 합성 섬유로 되어 있는 거 쓰시거든요. 그것만이라도 좀 내가 좀 만들어 보자. 이런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제로 웨이스트로 사는 게 정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태도도 조금은 좀 버리는 삶으로 초대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오후에 저녁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더 진행하고 싶으나 같이 잠을 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온라인이라는 한계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두 번째 날에는 각자의 삶에서 내가 필요 없는 물건도 나누고 또 공유 자전거를 가지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또 쓰지 않는 물건도 나누고 또 산책하면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 프로그램들을 각각 나누고 SNS로 공유하고 나서 저녁에 모여서 어떻게 1박 2일 동안 있었나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제가 포장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다 종이들, 이면지들을 이용해서 포장을 했고 지금 맨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누룩장아찌를 하는 키트예요. 그 키트를 포장을 하고 저 줄은 그 막근으로 묶었는데 저 줄은 수세미를 만들 때 쓸 수 있는 재료로 연결이 돼서요. 정말 최소한의 쓰레기를 남기는 방법으로 택배를 포장해서 보냈고요. 그랬더니 이제 피드백으로 완벽합니다. 제로 웨이스트 프로그램 해보면 진짜 좀 겉만 그렇지 되게 포장이 많았는데 여우에숲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이렇게 막 피드백을 주셔서 저희 스스로도 너무 잘했다. 스스로 좀 할만했네. 우리 노력한 것만큼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도 들었고 경험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장 보신 그림이에요. 남자분이 저렇게 나 처음 또 시장 가요. 이런 이야기 주시면서 하셨고 소고기 사러 가는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릇을 한번 내밀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눠주시면서 진행을 했어요. 저기 보시면 직장 다니시는 분인데요. 백신을 맞는 스케줄과 저희 프로그램이 맞물려서 신청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했거든요. 사실 수요일, 목요일날 해서 그분이 백신을 맞은 덕분에 저희와 프로그램을 하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그 인연이 맞는 분들이 오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눠주신 저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채소를 대하는 태도를 배웠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먹거리나 모든 것들을 다 당연하게 받았다고 하면 나를 위해 생명을 희생해 준 그런 채소에게, 오이에게 정말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고 하는 피드백에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2차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 중입니다. 아직은 모집 마감하지 않았어요. 내일까지 모집이고요. 2차도 1차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더 보완해서 더 멋진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신청은 혁신파크의 홈페이지와 여우의 숲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로 신청하시면 아까 저희가 말씀해드렸던 에코프렌들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실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단 꼭 다 참석해 주실 수 있는 자신을 가진 분들이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주말에 프로그램 했으니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아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하고 또 경험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일회용과 다회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세상에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많은 생명들 중에 오직 인간만 삶을 살아가면서 썩지 않는 쓰레기를 남기거든요. 모든 생명은 자기가 태어나고 죽을 때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플라스틱의 시작은 친환경에서 시작했어요. 코끼리 상아를 좀 덜 써보자. 또 나무를 베어서 종이 포장지를 좀 덜 써보자 하는 의미로 만든 게 플라스틱이었는데 그거를 여러 번 쓰면 되게 좋았을 텐데 지금 저희는 한 번 쓰고 버리잖아요. 그게 지금 이런 지구에 많은 쓰레기가 쌓이고 기후위기를 초래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쓰레기를 당장 하나도 안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오늘 사야 돼? 오늘 이걸 써야 해? 이걸 안 쓰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라는 걸 생각하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환경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어 봤잖아요. 어쩔 수 없이 혼자 있어 봤잖아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람은 어울려 살아야 되고 서로 힘주면서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로는 가끔 흔들리거든요. 저도 친환경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왜 나 혼자 해서 되겠어? 라는 이런 의문도 들고 내가 혼자 한다고 진짜 좀 외로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함께라면 이렇게 단량 카페 또 자연상점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같이 말씀하시잖아요.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요. 근데 편함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기후위기를 초래한 인류가 기후위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좀 더 불편함으로 좀 더 다른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고 좀 더 친환경적인 삶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선택은 사람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가지씩 같이 선택하는 삶으로 초대를 드리고 싶고요. 완벽한 제로웨이스트는 없다고 했어요. 또 완벽한 제로웨이스트 한 사람보다 제로웨이스트로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10사람이 더 필요한 세상이라고 하니까요. 저도 또 여러분도 제로웨이스트 삶으로 같이 한번 가자고 초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셔가지고요. 가슴에 다 와닿는 것 같고 불편하게 보이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게도 보이는 그런 실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식 세상에 없는 세상 대표님 말씀을 듣고 제가 이어갈 텐데요. 지금 질문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패널 분들도 좋고 아니면 교수님께도 궁금한 것도 좋고 오늘 친환경의 삶 여기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질문사항 있으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그러면 김정식 대표님 말씀을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저는 요예삼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미니 명강연 같아. 네. 한 30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발제자의 발표는 머리에서 잊혀지고 한편의 명강의 같았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예상했던 바가 있는데 그런 예상했던 바는 네 글자예요. 어쩌라고. 제가 시청을 하면서도 그러고 이런 자리에도 참석을 해보면 그런 느낌 받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어쩌라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제 그 영리 분야에서 이제 채식 카페를 운영하시고 또 비영리로 여러 이제 프로그램 이제 활동을 하시고 저희도 영리 분야에서 친환경과 관련된 여러 좀 활동들을 저는 이제 지금 막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런 실천 사례 중심의 얘기들이 그래 기후 위기 심각한 거 알겠어 다 좋아 막 개체수도 줄어들고 지구도 뜨거워지고 뭔가 해야 되겠어 알겠어 근데 어쩌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덜할 것 같은 좀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 얘기 시작하기 전에 발표 들으면서 뭐 같이 연관해서 조금 몇 가지만 같이 얘기 드리면 아름다운 불편 어쩌라고 좀 비슷할 수도 있는데 CEO님 또 요예숲에서도 아름다운 불편을 감수해야 되나? 저는 이건 좀 고리타분한 것 같아요. 저희 세대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40대, 50대, 30대 아니시죠? 20대 아니시죠? 뭐 30, 50대까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요즘 MZ 세대들한테 불편한 감수해. 왜? 지구를 위해서. 저는 이거는 이례적으로 한 번은 나의 책임감, 당위성으로 실천할 수 있지만 뭐 구매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 사회혁신 분야에서 활동하는 창업가들이 그런 서비스와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전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덜 불편하게 그리고 더 예쁘게 더 편하게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저희들의 몫이 아닐까. 그래서 아름다운 불편보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앞서 제로 웨이스트 이제 그 에코 프렌들리 프로그램 포함해서 전환마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이렇게 소개도 해주시고 굉장히 좋고 이어서 저희도 광고 아닌 광고를 발표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저희도 내일 모레까지 모집 중입니다. 저희가 종로구에 있다가 저희도 올 1월달에 이제 은평구 사회혁신파크로 이제 이사를 오고 은평구청과 이제 첫 협업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10월 21일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3차례에 걸쳐서 불광천을 청소하는 플로깅을 청소하는데 끝나지 않고 저희가 그 자원봉사 시간을 은평구청에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2시간을 인정을 해주고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업사이클링 플로깅 키트, 가방이나 집게, 마스크, 장갑 이런 거 폐자원을 업사이클한 그런 제품들을 제가 이제 그 기념품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내년 봄 가을에 이제 가까운 이제 북한산을 포함해서 좀 더 재밌게, 무겁게 말고 좀 더 재밌게 플로깅을 하고 제로 웨스트, 레스 웨스트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저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어떤 삶이 친환경적인가 하면 사실 의식주 중에 거의 식에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거의 한 30년 가까이 거의 식에 맞춰져 있었다면 저희는 주와 의에 맞춰서 좀 그 환경 문제를 좀 비즈니스로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병육 선생님께서 이제 인식, 욕망, 제도 말씀하셨는데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서론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뭔가가 어깨가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런 불편함, 책임감, 당위성 이런 것보다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창업가들이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여건들을 우리가 개선해보자. 그걸 비즈니스로 풀어보자. 그리고 시민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경험과 가치 소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인프라들을 저희가 구축해보자. 저희는 이런 마음으로 지금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없는 세상이라는 이제 법인명 아래 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브랜드들은 이제 소셜 임팩트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를 통해서 가치 소비 시장에 기여하는 것을 저희는 소셜 미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소비라는 것도 재작년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재작년부터 그 단어가 등장해서 작년 올해 와서는 거의 이제 일상적 용어가 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가치 소비라는 게 이제 트렌드를 넘어서 산업화까지 가고 있는 단계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작년 올해 거치면서 이제 업사이클링, 제로 웨이스트 이런 단어들 역시도 400% 이상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트렌드들이 일시적으로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저희 사회혁신 창업가들이 이런 인프라 구축에 서비스와 제품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으로 저희 좀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첫 브랜드는 세상에 없는 여행. 제가 2015년에 베트남 이른바 공정여행, 저희는 뭐 공정여행이라고 친하진 않습니다. 저는 이런 거 싫어요. 저희 식당 착한 식당이니까 이용해 주세요. 저희 회사 뭐 공정여행사니까 이용해 주세요. 저희 기업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용해 주세요. 저는 이런 업소용 전략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영업을 해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깨끗하게 제품과 서비스로 경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베트남을 시작으로 해서 2018년, 19년도에 저희 회사의 컨셉을 미션과 컨셉 모든 이제 프로그램들을 친환경에 맞추고 2년 동안 저희가 집중했던 프로그램들이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 뭐 유럽, 캐나다, 호주 등 에코 투어. 아까 저도 안병욱 선생님 발표에서도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에고와 에코, 인간 중심의 피라미드 에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용해왔던 이제 에코라는 그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좀 계기가 됐는데, 뭐 에코 투어, 또 뭐 채식 투어 이런 부분들 야심차게 글로벌로 확장을 했다가 코로나와 함께 물론 코로나 직전에 한 6개월 정도는 운영을 하셨습니다. 6개월 정도 한 30여 팀 이상이 다녀오시고 저희가 그래 이거다. 2020년부터는 저희 프로그램은 한국의 표현으로 뭐 공정여행, 글로벌 표현으로 뭐 책임여행, 저희 표현으로는 이제 가치여행에 집중을 하자. 고 했던 게 저희 이제 세상에 없는 여행이었고요. 그래서 여행하는 사람이 2,500만 명의 여행을 1년에 2,500만 명 여행을 하는데 그 여행하는 사람들 중에 1%라도 저희를 통해서 한국에 오거나 한국 사람이 해외를 나가거나 할 때 이 환경과 관련된 가치여행과 관련된 부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면 이처럼 좋은 솔루션이 또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세 가지 자연상점 프로젝트 1904 온전히 지구는 좀 더 직접적인 친환경 활동과 관련된 솔루션 활동들입니다. 저희 자연상점은 한국에서는 생협이나 한살림 등 한 20년 이상 먹는 거와 관련된 그 식품과 관련된 친환경 시장은 굉장히 커졌어요. 소비자들의 접근성도 좋아졌고 편의성도 좋아졌고,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친환경 제품, 제가 입고 있는 옷이나 이런 필통이나 뭐 지갑, A4, 볼펜 등 먹는 것 외에 우리의 라이프스타일 관련된 모든 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잘 없었어요. 그래서 각각이 필요한 몰에 들어가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들이 있었던 거죠. 또한 이 제품이 진짜 친환경일까? 이런 뭐 후기, 검증된 부분들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연상점은 친환경 제품 플레이어들의 어떤 소셜 밴드로서 어느 정도 검증을 거친 제품들을 저희 몰에서 소개를 하고 이 몰에 들어오면 지금 제가 1년 4개월 동안 등록해서 지금 한 200여 개 제품이 등록이 되었어요. 한 60여 개, 국내에 있는 60여 개 친환경 회사들의 200여 개 제품. 저희가 올 동계까지 등록을 하면 국내에 있는 한 100개 정도의 친환경 회사, 400개 정도의 제품을 등록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되면 내년 한 2, 3월 정도가 되면 자연상점 몰에 들어오면 먹는 것 외에 친환경과 관련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웬만한 것들은 다 구매가 가능하겠구나. 이 정도의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2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맨 하단에 보면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소셜밴드로서의 플랫폼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파크 1층, 미래층 1층에서도 저희가 최근부터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목표라고 한다면 꼭 자연상점이 아니더라도 불과 3년 전만 해도 10개가 안 되던 친환경 제품 샵, 제로웨이트 샵들이 지금은 80여 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10개가 안 되던 업사이클 브랜드가 지금 120개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자연상점 매장이 아니더라도 이런 친환경 제품샵, 제로웨이스트 샵들이 좀 전국화 좀 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제가 할 역할들이 있으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한 뿐만 아니라 저희 매장을 통해서 자원순환에 대한 프로그램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저희 생각보다 오픈과 함께 코로나 상황이라서 과연 여기까지 와서 플라스틱 병뚜껑을 기증을 해주시고 페트병을 기증을 해주시고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지금 또 1층에 지나가시다 보면 가득 쌓여 있어요. 며칠 저희가 수거를 못했더만 너무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고 계시고 물론 저희도 좀 더 적극적인 참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응원하기 위해서 그런 병뚜껑이나 페트병을 기증을 해주시면 저희가 어떤 천연 수세미나 천연 비누나 친환경 제품들을 또 베네핏으로 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또 그렇게 모아진 제품들은 저희가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만들어서 앞서 서론에서 제가 광고 드린 것처럼 플러깅 업사이클 세트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만들기도 하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제품, 두 번째 저희 브랜드. 말씀 잘 해주셨어요. 플라스틱은 사실 죄가 없습니다. 플라스틱에 무슨 죄가 있겠어요. 1907년에 플라스틱이 등장할 때는 신소재이자 신이 준 선물이었어요. 와, 이 상아와 나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 하지만 인간들이 이거 플라스틱을 잘못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의 플라스틱은 이제 구박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는 페트병을 바탕으로 저희한테 기증을 해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마구 던져주시고 버려주시고 좋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저희 유색은 아직까지 저희가 처리를 못하고 있고요. 무색 페트병만 저희가 좀 받아서 제가 협력사들과 함께 실을 만들고 또 원단을 만들고 그 원단으로 만든 제품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PPL인가요? 네, 저희 이런 이런 필통 뒤에 보이는 노트북 가방 이런 백팩 제가 이런 지갑 등등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저희의 굳이 나눈다면 메인 비즈니스는 아닙니다. 제가 제 기준에서 보기에는 서브 비즈니스, 메인 비즈니스는 뭐냐? 한국의 업사이클링 브랜드나 시장이 등장한 게 벌써 15년이 넘었는데 왜 확장되지 못하고 대중화되지 못할까? 물론 저는 15년 전에 정말 황무지에서 이 업사이클링을 시작해 오셨던 그 선배님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이 확장되지 못할까?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정말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원단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업사이클링 시장이 유럽 시장과 달리 확장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저는 소재가 없다. 다들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계시지 소재를 연구 개발하고 소재를 보급하는 회사들이 없더라.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희는 소재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원단을 만들고 1야드, 1m만 필요하다 그러면 디자이너든 스타트업이든 소셜벤처도 오셔서 일단 1, 2야드만 있으면 제품 쉽게 만들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 2야드를 살 수 있는 친환경 원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지갑도 저희는 버려지는 짜투리 원단으로 만들어진 리사이클 가죽으로 만들어진 이제 명암 지갑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려고 하면 몇백 야드, 몇천 야드로 구입을 해야 되지 1야드, 2야드씩 소량으로 테스트해보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제공하는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소량으로도 누구나 쉽게 구매 가능하도록 그래서 소재에 좀 연구 개발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인 거고 저희가 좀 접근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불편 저는 이런 단어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지구를 위한 삶 저는 이거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인간을 위한 삶이 아름답지 왜 지구를 위한 삶이 아름다운가? 저는 지구를 위한 삶을 위한 친환경적인 삶 활동은 정말 마음 좋은 분들 그리고 일시적으로는 구매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려면 사람에게 좋아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서 또 국내 최초로 저희는 이런 원단에도 사람한테 좋은 항균, 항치, 자외선 이런 기능들을 개발해서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가 유일하게 재생 원단이지만 여러 사람한테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들었어요. 지구에 좋아요 사주세요. 저는 이거는
확장성이 없다고 봐요. 한두 번은 사실 수가 있겠지만 확장성이 있으려면 나한테 줬다. 이 코로나 시대에 손이 여러 번 닿는데 이 필통에, 이 지갑에 항균성이 있고 항치가 있고 여러 기능이 있다고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치 소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또 결심하고 각오해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정말 편하게 가볍게 살 수 있는 그런 친환경 제품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두 번째로는 친환경 가치 소비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희는 프로젝트 1907이라는 업사이클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일회용 컵이나 뭐 수저나 접시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자연 분해되는 다회용품들을 저희가 베트남에서 직접 연구 개발해서 공장에서 만들고 지금 공정무역 형태로 국내에서 최근부터 좀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청 혁신파크 오시다 보면 뒷문 들어오시는 주차장 화단 오른쪽에 보시면 온전히 지구 생분해 테스트라는 간판 2개와 이 라탄 바구니가 3개가 있어요. 저희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접시랑 우리가 또 마트에 갔을 때 친환경이라고 판매되는 일회용, 다회용 접시, 이게 과연 땅에 묻으면 분해가 될까? 그리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다회용 접시 얼마나 분해가 될까? 그리고 저희는 야자 수입이나 나뭇잎을 압착해서 자연 그대로의 접시인데 실제 우리가 제작한 접시는 얼마나 잘 분해될까? 그래서 매달 테스트를 거치고 다음 달이면 이제 제가 좀 영상으로 만들어서 좀 풀 것 같은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나뭇잎을 압착한 이런 다회용 제품들은 한 2달만 지나면 그냥 일반 그 온도 습도 조건에서도 하단에 묻으면 2달만 지나면 깨끗이 자연 분해가 됩니다. 그 형체도 없을 정도로. 저희는 기업이나 기관들의 어떤 탕비실 혹시 탕비실 담당하고 계신 총무과 담당자분들 계시면 그리고 뭐 여러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서 야시장에는 이제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야시장 그리고 뭐 파티 업체 스포츠 구단에서도 적극 관심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구도로는 거의 이제 성사가 되었다가 이런 야구장, 축구장에 이제 관중이 들어올 수가 없네요. 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비즈니스를 크게 확장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앞 브랜드들이 이미 사용되어진 이제 일회용품이나 폐자원들을 업사이클링하는 것이라면 저희 온전히 지구 브랜드는 좀 더 근본적으로 일회용품을 우리가 먼저 대체제를 한번 개발을 해보자 그런 브랜드입니다. 네, 제가 좀 얘기가 길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 누군가. 요해섭 대표님 말씀과 좀 비슷한데 저희 자연 매장을 운영하면서 저희는 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적극 표현하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 사청에 저희가 그 매장을 작년에 오픈했을 때도 친환경 가치 소비 레스 웨이스트 샵 자연 상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제로 웨이스트는 일종의 다이어트와 비슷한 거 아닌가. 너무 힘들어요. 와, 나 이번 한 달 제로 웨이스트 해보겠어. 이랬다가 실패했어. 안 할래. 이런 친구를 저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어. 저는 한 명의 제로 웨이스트보다는 아까 요해섭 대표님 말씀처럼 저의 표현으로는 10명의 레스 웨이스트들이 저희 주변에 좀 더 편하고 쉽게 제품과 서비스를 접하면서 이거 나도 쉽게 할 수 있네? 크게 불편할 줄 알았더니 크게 안 불편하네? 뭐 업사이클링 제품 예전에 비싸고 뭐 좀 후지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고 뭐 적당히 예쁘네? 이럴 수 있는 레스 웨이스트들이 많아지는 게 우리가 친환경적인 삶에 더 가까이 접근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발표에는 없는 얘기인데 앞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 사실 개인의 실천이 가장 의미 있고 중요하겠고 시작과 끝도 개인의 실천이지만 이런 부분들을 독려하고 장려하고 응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저는 창업주들, 사업주들 오마이뉴스랑 혁신파크 센터장님 또 와 계신데 서울 혁신파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정부에서 좀 적당한 재미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 개인이나 비즈니스로 말고 저희가 회사에서는 좀 어떻게 실천을 하고 있냐. 작년부터는 저희는 홀수날은
저희 사무실 내에는 이제 일회용품 반입을 좀 금지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1년 정도 과도기를 거쳤으니 일회용품 반입을 이제 안 해보자. 그게 안 되고 한 달 동안 잘 실천이 되면 제가 이런 자리에 오면 영업 재무제표상 영업 외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죠? 제가 비즈니스 활동을 한 것 외에 어디 강연을 가고 글을 쓰고 영업 외 활동은 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미팅할 때 로또라는 이거 으라찬차 로또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한테 뭔가 하나씩 베네핏을 나눠드려요. 뭔가 연차가 될 수도 있고 오늘 이렇게 20만 원 벌어가면 5만 원씩 네 분한테 또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세전 20만 원 이렇게 벌어가면 그럼 저희는 어떤 유인책을 하느냐? 저는 그 앞서 뭐였죠? 에코 프렌들리 프로그램 이런 비슷한 것들에 직원들이 참여하겠다. 하시라. 참여하면 공가로 보존을 해드리고 실제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셨다. 그러면 또 5만 원의 복합권 혹은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달에도 저희 직원들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지난달에도 3명의 저희 이제 직원분들이 이런 그 제로 웨이스트 관련된 6개월 동안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만들고 그 8가지 실천하는 거였거든요. 8가지 중에 5가지 이상만 성공하고 6개월 동안 실천하면 제가 5만 원 복합권을 쏘겠다. 네. 근데 지난달에 또 3분이 또 성공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좀 회사에서도 좀 보존해 줄 수 있으면 저희도 뭐 플러깅 한다, 제로 웨이스트 한다. 제가 방금 또 메시지가 왔어요. 대표님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요. 네네. 예, 마무리 알겠습니다.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희 사업주들부터 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 또 경험들 저희가 귀하게 잘 들었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좀 마무리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교수님 패널 분들 말씀을 쭉 들으셨어요. 좀 어떠셨는지 소감 잠깐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발표를 하고 이분들이 저 패널로 하셨는데 좀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특히 마지막에 우리 김정식 그 대표님이 그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사실은 많이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측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예전에 이제 그 폐기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회용품을 어떻게 하면 쓰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때 그 제가 떠올렸던 것은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회의를 할 때 우리처럼 일회용 컵에다가 커피를 뭐 먹는다거나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대안은 뭐냐면 우리말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 케이터링을 하는 곳에서 커피나 음료 이런 것들을 뭐 유리 그 병에다가 이렇게 그 제공을 해서 먹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따라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또 가져가고 이제 그런 서비스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우리 최수환 대표님하고 최서연 대표님처럼 어떤 분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의 성과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말로 발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발신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그 믿음을 주신다는 점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서울혁신센터와 오마이뉴스가 공동 기획으로 오늘 온라인 포럼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도 뭐 다단계 방식의 네트워크 여기도 필요하겠네요. 뭐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도 주고 계시고 뭐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소감을 남기는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와 또 국가 우리 사업장에서도 이런 실천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돼야 행동으로 옮겨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 영상이 오마이TV 유튜브에서 남아 있으니까요. 이걸 공유해 주시고 많이 보시면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이런 개념이 있구나 라고 많이 알려주시고 전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안병옥 교수님과 그 네 분의 패널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자리에서 함께 뵙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2주차 기후위기와 친환경의 삶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는 코로나 시대 뜨는 직업 소셜 혁신가라는 주제로 또 목요일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토론이 진행됩니다. 포럼이 진행되고요. 어김없이 오마이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되니까요. 그때 맞춰서 들어오시면 또 좋은 얘기, 또 재미있는 그런 사례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